앞선 기사를 통해서 보셨듯이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총 171분간 진행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한 공동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성과와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의 의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실용적 방법을 취해서 긴장을 완화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는 뭐고 어떻게 또 발전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시기부터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때 트럼프나 바이든 중에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노심초사들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부가 되든 우리는 지금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한 유연하고 점진적인 해법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의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했을 때 꽤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점진적이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법.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부사죠. 그렇죠. 요게 담고 있는 게 제이크 설리반 국방부 실장과 토니 블링컨이 이란 JCPOA를 그 당시에 미국 내 강경파들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한 굉장히 실용적인 방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동선언안에 넣은 겁니다. 사실 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른 측면이 좀 발전된 방향이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정치적 지지를 모든 것들의 어떤 기반으로 삼았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통해서 지지자들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중간선거나 2기 대선의 효과를 보느냐만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당시 국무부, 국방부 의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트럼프는 오케이 했는데 유엔사에서 들어가려고만 해도 미국 합참은 통제받는 유엔사가 막는다든가 국무부가 인권을 비난한다든가 지금 같은 정부가 맞는가 할 정도로 NSC, 국무부, 국방부가 따로 놀았는데 바이든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인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쇼를 하지 않는 소위 언론에 흘리면서 북한한테 변죽만 올리는 식의 어떤 것들은 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할 수는 있는데 밀실 회담들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북한하고 협의가 된 것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겠죠. 좀 더 진중하고 실용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좀 보여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국내에서 사실 핫 이슈인 부분인 겁니다. 지난 42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사일 지침,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제한이었잖아요. 그 800km 사거리 이거마저 푸는데 이제 한미가 정상이 같이 이제 합의를 보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백미죠. 이번 정상회담을 역사에 기록할 만한 어떤 성과라고 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진보 보수 언론이 항상 이제 다른 논평을 냈었는데 이거만큼은 거의 초당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을 소식 놔줬을 때 이게 과연 저 미사일이 어디를 향하고 어느 정도 할지를 몰라서 계속 79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규제를 해오고 우리 보수 정부 때도 이제 놔주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사실 큰 틀에서 더 이상 한국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동맹이다. 큰 전략적 동맹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줘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준 어떤 이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었죠. 그 800km 관련해서 아니면 중량 제한을 풀기도 하고 크루즈 미사일은 아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고체열로 민영에 한해서는 허가를 하고 지금 완전히 종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빠른 속도로 될 줄은 문재인 정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논리를 전개를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이정표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미사일 주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완전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걸 지켜보는 외국의 시각에서는 썩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주변국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러시아 반응을 하는 건 사실 스스로 점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국, 러시아는 미사일 지침 적용 안 받죠. 자기들은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의 반응이 일부 있을지라도 이건 한미 간의 문제예요. 한미 간의 문제. 한국의 완전한 우리하고 일치된 조율을 보이는 그런 동맹인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지금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같은 논리가 아마 전자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네. 이거는 중국, 러시아가 미국 미사일 들어오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본인의 권리를 노멀백을 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도 굉장히 옹색합니다. 어떤 발언을 하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일부 반응이 있더라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크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 쿼드 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이걸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사일 지침을 풀어줌으로써 견제용으로서 쓰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쿼드는 사실 언론상에 비춰진 모습하고 정부 간의 대화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정부 간은 네. 공식적으로 제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렇죠. 이미 쿼드는 4자 협의체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5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굳이 공식적으로 5자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네. 사실상 지금 나온 게 기술, 원전, 반도체, 그렇죠. 기술 동맹, 경제 동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쿼드에 들어가고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사항이 아닐 정도로 네. 모든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지금 한미 동맹이 격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대북 군사 동맹에서 지금은 글로벌 전략 글로벌 동맹으로 전략. 네. 한 단계 넘어갔기 때문에 한미 동맹 역사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로 아마 기록돼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를 들어가냐 마냐는 사실 우리 내의 담론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지 네. 미국 정부에서는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인 한미 협력은 굉장히 격상돼 있다. 우리가 원전 수출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그렇죠. 것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사실상 이게 연계 쭉 될 것 같은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도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전시작전권은 사실 뭐 조건이든 시기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았고 사실 내부에서는 진보 보수 담론이 굉장히 컸죠. 네. 미국의 의견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미사일 지침 넘겨진 게 이렇게 쉽게 풀릴 문제였나? 그렇죠. 할 정도로 전작권 문제도 사실 큰 틀에 합의가 되면 됩니다. 뭐죠? 미국이 전작권 한국에 줘도 네.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어떤 재량과 네. 어떤 전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느 순간 그냥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작권을 갖고 뭐 씨름하는 모습보다는 앞으로는 지금처럼 좀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 양국이 확인이 된 동맹 하에서 쉽게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속에는 이제 한미 동맹이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더 들어갔을 때 확고히 된다라고 하는 걸로 풀이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미일 관계나 미국, 이스라엘, 미국, 영국 동맹으로 가고 있다. 그런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잠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최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6.25 전쟁 참전 용사였잖아요. 랄프 퍼켓 예비형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서훈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 6.25 전쟁 전사자 4만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이제 착공식 첫 삽을 들은데도 함께 또 참여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장면이 이제 또 백미죠. 그렇죠. 이 장면이 빠졌으면 사실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뭐 44주 투자하고 원하는 거 받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 관계가 아니죠. 피를 같이 흘리면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싸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어떤 동맹보다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네. 어떤 혈맹으로서의 그 어떤 기원을 정확히 다시 확인시켜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있는 원자력이라든가 기술, 반도체 이런 협력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미 동맹의 근원, 패밀리로서 이제 가족 같은 혈맹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에겐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도 상당히 관심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기업을 통해서 백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우리 국군을 대상으로 55만 명에게도 백신을 직접 제공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긴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평가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다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국 백악관 내에서 굉장히 담론이 많았다 그러죠. 왜 잘 사는 나라한테 55만 개 주냐고. 네네. 못 사는 나라도 많은데. 예, 여기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또 한국 군이잖아요.
한국군한테 주고 또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어떤 재량권들을 협조를 들어가겠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백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카피라이트를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이든 뭐든 미국의 상무부가 들어오면은 깽판 논적이 많거든요. 네네. 소위 말해서 기술 경쟁으로 느껴지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국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수출. 그런데 지금 백신에 관해서 파트너십을 했다는 거는 더 이상 경쟁국으로 보지 않고 우리랑 같이 가는 전략적 동맹으로 그렇죠.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한국군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혈맹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같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거는 뭐 미국 내 여론에 어떤 이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백악관 내에서 왜 부자 나라한테 주느냐라는 의견 자체를 꺾고 아마 결정을 하게 된 계기 같고요. 이게 연합훈련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이런 소수 의견인데 그렇죠. 제가 예, 보기엔 예. 굉장히 단견입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전 세계에서 하는 나라고 그렇죠. 뭐 이번 훈련 한번 좀 작게 했다고 내년 훈련이 또 있기 때문에 그 8월 훈련 자체는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그렇죠. 미국은 원 오브 밀리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줘서 훈련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그렇죠. 뭐 재미는 있지만 굉장히 단견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앞서 서두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던 한미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관련한 이제 협력 부분입니다. 사실 기술 협력으로 제3국의 공동 진출을 하게 된다면 뭐 이를테면 미래 동맹에도 사실상 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커지는 부분이니까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언급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뭐 이 분야 굉장히 깊숙이 또 개입을 했는데요.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네네. 청와대도 외교부든 제가 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네. 이 원자력 패권 시장은 자동차, 휴대폰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물건 파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안보하고 직결되는 패권 시장이에요. 지금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딜을 하기 힘든 게 미국은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기술 업체가 없고 웨스팅하우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만 있어요. 디자인을 잘하죠. 네네. 한국은 이제 어떤 두산공 중공업이라든가 실제 업체가 있고. 네네. 근데 양국이 서로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사우디 같은 데서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던 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좀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중단을 시키려고 할 정도로 에너지부가 오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완전히 뒤집어 본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중로가 지배하는 에너지 패권 시장, 원자력 패권 시장에 한미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미의 공동 수출 협력 모델을 결정한 것이죠. 네. 이게 물밑에서 노력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네. 이 원전 수출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외교부 관계자들. 오늘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목록이 6개월에서 길게는 3, 4년 정도 노력의 결실 뒤 결실, 네. 매듭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은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완전히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중요한 상징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이 전환점이 될 거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비핵화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우호적이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더 네. 큰 거는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이제는 대북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미일 관계, 미영 관계, 미이스라엘 관계, 탑 그렇죠. 동맹에 왜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전략, 에너지 원전 시장 전략, 기술 반도체 전략, 백신 어떤 생산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하고 같이 하는 대등한 수준의 어떤 신뢰성과 능력과 우리의 국력이 갖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과감한 결정들을 따랐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페리 프로세스 2.0이죠. 네, 전략적인 내 2.0이 아니라 페리 프로세스 2.0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 이번 거는 충분히 우리가 뭐 박수만 쳐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충분히 박수를 좀 쳐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든 한미동맹은 실질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는 국민적 의견을 모아줬다고 보고요. 굉장히 우리 성과를 자축해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